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현 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제가 2022년 올해 상반기에 아주 수익률을 많이 내가지고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장 하락 속에서도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해서 우승을 했었고 2018년에도 제가 한경스타워즈에 또 저희 그 회사 대표로 한번 나갔었는데 이때는 팀으로 나와서 3위를 했습니다. 그때는 수익률이 한 20 몇 프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2018년이든 2022년이든 2019년이든 저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해가지고 내가 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저희 회사의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3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2017년부터도 본격적으로 고객 자산 이름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장이 빠질 때도 연간으로 계속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승을 했을 때 주요하게 그 수익을 줬던 그 업황들, 그 종목들이었거든요. 미래 산업으로 분류되었던 자율주행, 그리고 제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서 수익을 냈었던, 그리고 리오프닝, 그리고 성장성을 되게 크게 보고 있었던 웹 컨텐츠 회사였는데요. 사실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투자를 이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제가 이러한 업종들로 투자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회 기간이 짧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서 쫓아갈 수 있는 이런 테마라든가 이런 쪽으로 했던 것들이 아니고 제가 기존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잘 알고 있던 회사로 투자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 조용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조용하게 빠지고 있을 때 저는 사고 있었고 그리고 그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거나 모멘텀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저는 또 매도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가가 조용하게 또 빠지고 있을 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또 조용하게 사가지고 전략을 짰었는데요. 자율주행 하면은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이잖아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주식들도 엄청 오르고 지금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오르는데 자율주행도 미래 산업인데 그 중에 실적이 나오고 정말 연관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싼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갑자기 이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범 관련해 가지고 운행이 되겠다 막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그때 저는 좀 매도를 했었고 역발상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빠지고 있었고 6월에 거의 최대치를 뽑았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사실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최대치에서 이제 점점 줄어드는 시점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주고 하는 시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가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은 아니니까 최고점을 뚫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에서는 이 관련된 애들이 또 역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조용하게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웹 콘텐츠 사실 이 종목이 수익률이 한 70%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운이 좀 따르기도 했었는데 제가 사실 투자를 하면서 관련 레포트들도 많이 보고 투자 스터디도 많이 하는데 제가 운이 좋게도 탐방을 갔던 회사예요. 기업 탐방을 갔다 왔는데 이런 식의 성장과 이런 식의 IR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뭐 상반기에 근데 저도 뭐 대회를 시작했을 때 3주 차에 1위로 올라오고 나서 사실 끝날 때까지 1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한 종목의 비중을 3, 40% 이상 싫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월부터 1위로 올라왔는데 그런 이유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투자라고 하면 논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데 자금을 돌리는 일. 결국에 우리는 투자라는 거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 국어 대사전의 논리로 보게 되면. 근데 그렇다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전에 부동산 투자 강의도 들으시고 세금도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야 이익이 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중국에 내가 여행을 갔는데 1,000원짜리 물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 10,000원에 팔 수 있어요. 내가 물류 비용과 세금을 합쳐 보니까 5,000원밖에 안 돼. 그럼 내가 10,000원에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거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산 거보다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부동산 좀 전에 강의 들으셨는데 내가 땅을 막 알아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20억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이용해서 40억의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짓죠. 근데 그거를 투자를 결심하셨을 때 이런 논리인 거죠. 주변의 시세가 그 정도 건물의 그 정도 위치라고 하면 시세 가치는 100억이니까 시세 가치가 100억인데 나는 20억의 땅을 사고 40억에 건물 올리는 비용을 대고 60억의 비용을 들어서 100억에 팔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으면 나는 하게 되죠. 근데 부동산이든 그런 사업을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 분들은 이러한 논리로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앞서서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야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논리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생각을 해요. 어떠한 종목을 접근함에 있어서 그럼 무엇으로 얼마나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종목을 접근을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뉴스와 어떠한 모멘텀, 어떠한 실적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가치로 접목을 해보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들보다 많이 알아야 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부동산 하실 때 땅 막 알아보러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시세가 어떤지 이쪽 저쪽 다 둘러보시고 고민하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 시장에도 가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 역시도 주식을 접근할 때 이러한 발품들을 팔아요. 발품을 판다는 게 회사에 직접 가서 탐방을 가고 그리고 시장 분석 나와 있는 레포트들을 뭐 한 종목을 접근하더라도 관련 레포트들을 10개건 20개건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그리고 외부 미팅을 하고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 탐방, 시장 분석 레포트를 보는 것들이 사실 요즘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기업 탐방이 예전에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고유물이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탐방을 많이 다니긴 하는데 요즘에 개인 투자자 분들도 탐방을 많이 다니세요. 이게 어떠한 그룹들을 만들어서 가시든 아니면 저 같은 증권사 직원과 진짜 궁금해서 대동해서 가시든 애널리스트들과 친한 인맥이 있어서 그분들과 가시든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지만 방법을 찾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탐방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레포트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각 증권사의 레포트들이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거든요. 텔레그램의 각 증권사의 레포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이라는 그 앱에 들어가서 각 증권사에 들어가만 있어도 그날 당일 나온 레포트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이런 접근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꾸 알아보고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리스크. 주가가 내가 어느 종목을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계속 빠지는데 이 종목을 빠질 때 내가 더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논리는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누군가가 나에게 어느 종목을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주변에 어떤 지인이 추천을 해줬는데 주가가 예를 들면 오르면 뭐 관계 없겠지만 주가가 막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지인한테 그러면 이거 주가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지인분께서 이거 시장이 빠져서 그런 거니까 올라올 거야. 기다려봐. 라는 답이 나오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회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앞으로 어떤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로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논리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 논리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다가 주가가 빠졌을 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이 회사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리스크를 계속 그런 식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에 맡긴 투자보다는 내가 어떠한 추천이더라도 확인을 해보는 작업도 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정보와 뉴스들이 왔을 때 이 정보가 왜 나한테까지 왔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한테 넘겨야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누군가한테 넘기기 위해서 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데 이런 정보가 나한테까지 왜 와? 저도 딜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점에 있으면 여러 딜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저한테 권유를 해주게 되면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봐요. 근데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줬을 때 이거 나한테까지 왜 왔을까라는 의심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유럽과 미국이 저금리 국가의 상황에서 연간 10% 준다는 부동산 투자가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저금리 국가에서도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이 우리나라까지 왜 와?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논리를 접목을 해가지고 투자하실 때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세 가지 사례에 굉장히 접목이 되는 투자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2018년에 고객 자산 운용하면서 실제로 투자했던 사례예요. 근데 굉장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2018년 여름에 BMW가 엄청 불이 났다고 기사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세요? 이때 불이 엄청 났다고 해가지고 기사가 엄청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을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2018년
6월 전에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거의 7,000원 언저리에 있던 그 주가가 계속 빠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빠지기 시작했고 저도 관련 레포트들을 계속 봤는데 회사가 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회사는 좋아지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다. BMW가 불이 났는데 이 A사 같은 경우는 딜러사였거든요. 차량이 수입이 되면 요거를 개인 고객이든 법인이든 중개를 해주는 딜러사였어요. 근데 BMW가 당연히 불이 나니까 주가가 막 빠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회사 관련 레포트들을 엄청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직접 탐방을 2번에 걸쳐서 또 추가로 가봤더니 회사는 너무 좋아지고 있는 거고 주가가 빠지니까 물론 저도 2018년 8월부터 매수를 하면서도 주가가 또 계속 빠졌었거든요. 빠졌지만 요 구간에서는 사야 된다라는 논리로 계속 샀어요. 왜 샀을까요? 이 회사를 제가 갔다 오고 딱 느낀 점이 있었는데 그 나태주 시인의 이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제가 이 회사를 자세히 보니까 회사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오랜 기간 내가 시간을 이길 수만 있으면 보유하고 있으면 저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3가지 포인트였거든요. 그 A사에 대해서 시장에서 오해한 부분, 그리고 급격하게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BMW가 불이 났을 때 문제의 차량이 2017년, 17년 이전 차량이었고 그걸 수입해서 가지고 왔던 BMW 코리아라는 회사가 이러한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BMW사에서 물어줘야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딜러사는 사실 물어줘야 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딜러사는 이런 건 있었겠죠. 딜러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BMW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면 딜러 중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로 작용은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곧 지나갈 이슈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줄 건 없었고 오히려 AS에 관련돼서 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었고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판매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추후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겠지만 2017년 이전의 차량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거죠. 그리고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 B사의 문제가 아니고 2018년에 우리나라의 H사, K사 이런 회사들은 1600대가 불이 났더라고요. 그때 B사는 58대가 났거든요. 물론 B사는 디젤 판매가 많았기 때문에 1만 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사화가 더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차량 판매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했던 포인트는 이거는 레포트를 봐도 그냥 나오는 내용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중고차 매매단지 수원에 굉장히 큰 매매단지 분양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양 수익으로만 700억, 800억이 회사에 또 꽂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게 2018년, 2019년에 나눠서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졌고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한 1,500억이 좀 안 됐었고 그해 2018년에 예상되는 순이익 그러니까 2018년 중순에 검토를 하지만 보통 예상되는 순이익들이 각 증권사의 레포트뿐만 아니라 이런 HTS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봤을 때 올해 예상됐던 게 한 3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1,500억이 안 되는 수준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PER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ER 밸류로 따지게 되면 5배 미만으로 저는 살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로 따지게 되면 나는 PER 밸류 5배 이하에 5,600원 이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논리. 그럼 딜러사의 글로벌 피어 그러니까 이 유사한 기업들의 글로벌 퍼 수준은 그때 당시에 13배, 14배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 있는 물론 글로벌하고 비교하는 게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도 너무 싸다는 거죠. 거기에 2018년 4월 27일에도 기관들이 또 투자를 들어옵니다. 150억 가량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CB 투자 들어온 가격은 6,500원대였어요. 그럼 내가 기관들보다도 싸게 사고, 물론 기관들의 CB는 리픽싱이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면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이 빠지거든요. 그럼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제가 기관보다 싸게 살 수 있었고 너무 싼 가격이었다라는 생각으로 요 구간에 저는 기술적인 면을 봤던 게 아니고 요 구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는 싸게 사는 구간이다 라는 논리로 사게 됐던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때 사서 이때 오를 거야 라는 논리가 아니고 분할해서 천천히 빠질 때마다, 그리고 사다가 또 빠지더라도 괜찮아, 너무 싼 구간이야, 빠지면 난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야 라는 논리로 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고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매수를 하고 주가가 또 굉장히 또 빠졌다가 2019년 봄부터 잊혀지잖아요. 불이 났던 거에 대해서.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불에 났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잊어져 가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회사의 실적이었던 거죠.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관련 레포트들은 더 나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2019년 상반기부터 주식 이 회사의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오르기 시작을 했고 제가 2019년 5월부터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항상 이 매수 매도를 할 때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저점에서 사서 가장 고점에 팔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설사 매도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나는 잘못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매도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가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2019년 5월에 제가 매도 시나리오를 짰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요인이었어요. 적정 밸류의 도달, 그리고 대량 물량의 출회 가능성. 앞서서 제가 여기 매수할 때 포인트, 오른쪽에 있는 그 포인트들을 보면은 제가 사는 밸류에이션은 이랬고,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왔던 거.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은 CB 발행의 전환 물량들이 2019년 4월 27일 이후라고 돼 있어요. 기관들이 투자했던 물량들이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회사를 한번 탐방을 갔다 오게 되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회사에 또 가보고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느 날 뉴스가 나온 거예요. 뉴스 공시가 딱 나온 게 그 2018년에 찍었던 그 전환이 4월 27일부터 전환이 가능했다는 그 CB들이 2019년 4월 29일 날 전환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온 거죠. 이거는 그냥 뉴스만 봐도 그냥 나오는 공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주가가 빠져서 리피싱이 됐던 그 전환 물량이 5,355원짜리였고 그게 177만 주가 이제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4월 29일 날 전환을 하게 되면 보통 2주 정도 CB 전환하는 그 기간이 거쳐지고 실제로 5월 10일 날 전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5월 10일이니까 영업일수로 이틀 전부터 권리공 매도가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중순부터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5월 중순 이후부터 11,000원 주가가 이제 5,600원 미만에서부터 11,000원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그러면 11,000원으로 올라왔을 때 이런 주식 전환 물량까지 포함해가지고 시가총액은 3,000억이 넘어갔던 거죠. 제가 예상했던 300억 기준으로 3,000억이 넘어가면 퍼 밸류도
10배가 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아까 글로벌 PER 수준이 13배, 14배라고 하면 그 수준까지 조금씩 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2019년에 순이익은 더 많이 났거든요. 더 많이 났지만 그 분양 사업의 이익이 2019년에 최대치로 잡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밸류에이션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러한 대량 물량으로 매도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도 10,000원대, 11,000원대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주가가 막 올랐단 말이에요. 팔면서도 올라갔지만 제 시나리오는 요 정도 선. 왜냐면 기관들의 물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으로 매도를 했고 다행히 좀 수익 실현을 했던 이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그 투자를 했던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 승률이 100%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은 부장이지만 그 수원 지점에서 대리를 근무할 당시에 그 제가 운용할 수 있는 그 자금을 한 종목에 굉장히 크게 몰아서 투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막 나고 있다가 그 사업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문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추후에는 다 잘 나왔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객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분산 투자를 꼭 하게 돼요. 왜냐하면 투자자의 승률은 10종목을 골랐다고 해서 10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당연히 적정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고 그러한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하게 되면 거기서 굉장한 시세 차익을 크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이제 운용 자금이 커지고 예를 들어서 단타를 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단타를 치는데 한 번에 10억, 5억 지을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분산을 해야 하는데 승률이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분산을 합니다. A 종목이 마이너스 15%다. B 종목이 30%다. C 종목이 20%다. D 종목이 70% 수익이 났다. 이 종목이 마이너스가 5%가 났다. 이런 식으로 가도 저의 수익률은 20%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대회 때 초창기에 수익을 냈던 꼭 이렇게 100% 맞아떨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수익이 좀 났던 상황들이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하고 추적하고 관찰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복리는 너무 잘 아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게 사실 많진 않아요. 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복리는 인간의 가장 놀라운 발명품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20% 아까 제가 좀 전에 연간 20% 수익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20%를 10년 동안 꾸준하게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자산이 6.3배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10년 동안 했을 때. 근데 피터 린치가 최근에 뭐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29%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29%를 10년 동안 복리 효과로 꾸준하게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12.7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12.7배라고 하면.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피터 린치의 수익률이 29%가 되는 시점에 그렇다면 과연 그 피터 린치가 운용했던 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수익률은 얼마나 됐을까를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 그 투자자의 수익률은 5%였던 거죠, 평균. 그리고 어떤 투자자들은 손실을 낼 수밖에 없었고요. 왜 그렇지? 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고민을 해보니까 밑에 써있죠. 사람들은 잘못된 타이밍에 돈을 넣고 잘못된 타이밍에 돈을 빼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증권업에 있다 보니까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도 있고 투자를 아예 안 했던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주가지수 지금 결과적인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쉬운 게 주식인데 결과적으로 주가지수가 3,000, 3,100, 3,200
3,300에 갔을 때 그때 주식을 안 하던 친구들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식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좀 지수가 빠졌으니까 또 손실을 입었겠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에 돈이 몰릴 때 관심을 갖게 되고 조용하거나 시장이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때는 또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터 린치에 투자했던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도 시장이 사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고 대내외 여건이 사실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싸고 좋아진 회사들은 또 그 반면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피터 린치가 연평균 29% 수익률을 올렸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분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거나 빠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넣었으면 이 사람들보다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거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주가가 흘러내릴 때마다 펀드를 계속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굉장히 투자가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척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투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접근을 할 때 제가 이번 대회에 뭐 우승을 했다고 해서 너무 자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같은 투자자고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회사에 갔다 와서 투자를 하면 저희 손님들도 똑같이 투자를 해요. 그냥 권해드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PB라든가 어떠한 증권사에 있는 계신 분이라든가 어떤 상품을 권유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으면 나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고 투자자도 권유를 해드리고 이게 같이 가는 길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PB가 어떤 상품을 권유해줬을 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입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저는 항상 접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쉬운 논리 제가 처음에 사실은 요게 가장 포인트고 강의의 핵심이에요. 너무 단순하고 쉬운 논리인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세 가지 포인트들만 생각해서 고민을 하셔도 나의 투자 수익률은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